이 한강뷰 빌라는 당신에게 주지. 나 없이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이걸로 평생 먹고 살아. 저는 방금 남편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의 비서이자 상간녀였던 여자의 배는 불러오고 있었고 저는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신세였죠. 하지만 그 남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가 사실은 그의 썩어빠진 회사를 뒤에서 먹여 살리던 숨은 투자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별이 끝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후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것은 버림받은 여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한 남자의 처절한 후회에 대한 서막일 뿐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버려졌던 여자가 어떻게 가장 화려하게 복수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 정거장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만년필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가 사각거리며 울렸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바싹 마른 낙엽이 짓밟히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들렸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제 남편 박민준. 그는 성공한 사업가의 권력과 안정을 상징하는 붉은빛 원목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맞춤 제작한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칼같이 다려진 셔츠 기세는 주름 하나 없었고 성공의 정점에 선 사람 특유의 오만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그는 그저 속은 텅 빈 채 금방만 입힌 마네킹에 불과했습니다. 민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한 거만함이 묻어났죠. 서연 씨, 서명 다 했으면은 재산 분할 서류도 확인해봐. 전 부인한테 박정하게 굴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기 한남동에 있는 한강뷰 빌라 당신 명의로 넘겨줄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역겨울 정도로 달콤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무실의 묵직한 나무 향을 단숨에 집어삼키는 저렴한 향기였습니다. 그의 비서인 유리가 안쪽 휴게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살짝 부른 배에 손을 얹은 채 마치 도둑고양이가 생선을 훔쳐먹고도 주인에게 애교를 부리듯 교태스러운 걸음걸이로. 그녀는 지난 3년간 저를 깍듯하게 사모님이라 부르던 여자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줄 때마다 유리는 민준의 의자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곤 했죠.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사모님, 아니 서연 씨, 서연 씨한테 죄송하지만 사랑엔 죄가 없잖아요. 이 뱃속의 아이는 아빠가 필요해요. 민준 씨도 서연 씨 생각해서 가장 비싼 집을 남겨준 거고요. 노후는 걱정 없으실 거예요. 민준은 유리의 손을 감싸며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이만하면 됐지 하는 오만함과 어서 감사하라는 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집, 지금 시세로만 따져도 50억은 좋게 넘어. 그거 받고 당신 앞가림이나 잘해. 나 떠나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잖아.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저는 그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자비로운 남편 역할을 연기하는 남자와 고결한 상간녀인 척하는 여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후련해지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 10년의 청춘, 3년의 결혼 생활이 고작 이렇게 유치하고 역겨운 연극으로 끝나는 걸까요? 저는 재산분할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교묘하게 끼워져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약정서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함정이었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소리였지만 민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를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접어 그에게 휙 밀어버렸습니다. 박민준 씨, 내가 부엌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라 한글도 못 읽을 줄 알았나 봐요?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죠. 무슨 소리야? 50억짜리 집을 준다는데도 불만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한남동 빌라 당신이 사업자금 마련하려고 1금융권에서 이미 담보대출을 받았더군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회사채 만기 막으려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네요. 현재 이 집은 연체 이자까지 붙어서 경매 직전이에요. 이걸 받으면 저는 지분커녕 당신의 수십억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거고요. 민준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유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준의 팔에 매달렸죠. 저는 유리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유리 씨, 재벌가 입성이 쉬운 줄 알았어요? 그 집 뱃속의 아이와 잘 살아봐요.
선물로 드릴 테니 저는 펜을 들어 재산 수령 항목에 크게 X자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든 재산 분할을 포기한 부분에만 서명했죠. 그 옆에는 명확하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양측은 혼인 이전 및 이후에 발생한 상대방의 모든 채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필체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이 끝없는 수렁 같은 가족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순간이었죠. 민준이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에 목소리가 갈라진 채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서연, 네가 감히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대답 없이 책상 위에 있던 제 물건 몇 가지만 조용히 챙겼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만년필과 낡은 가족사진 한 장, 저는 뒤돌아 섰습니다. 등 뒤로 민준의 고함과 유리의 당황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조금도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전 제 돈으로 마련해 민준과의 공동 재산으로 합치지 않았던 유일한 제 공간이었죠. 넓은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길 건너편 광고판의 희미한 불빛만이 나무바닥 위로 얼룩덜시룩한 흔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상처처럼 불을 켜지 않은 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친 몸을 정적이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죠. 지난 3년간 저는 민준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아내로, 밤에는 그의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제 개인 자금으로 회사의 구멍을 몰래 메꿔주는 조력자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에서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은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오피스룩과 낡았지만 제 모든 지식이 담긴 노트북 그리고 미완성된 건축 설계 도면 뭉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어두운 비밀을 모두 아는 유일한 친구, 지혜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지혜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서명했어? 박민준 그 인간이 네가 바람나서 쫓겨났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다더라. 은혜도 모르는 그 자식을 그냥 둘 거야? 저는 휴대폰을 어깨에 낀 채 흰 셔츠를 능숙하게 접으며 이상할 만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버려둬 지혜야. 세상 사람들 입을 어떻게 다 막겠어. 난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 10원 한 장 안 받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네 청춘, 네 돈. 그 거지 같은 회사에 다 쏟아부었는데 그걸 그 상간녀한테 그냥 넘겨주겠다고?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처음으로 짓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안 미쳤어.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중이야. 나 뉴욕행 비행기 표 끊었어. 오늘 밤 비행기야. 지혜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뉴욕? 거긴 왜? 도망치는 거야? 저는 캐리어에 지퍼를 올렸습니다. 쓱! 하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계약하러 가. 거기 건축 그룹에서 반년 전부터 오퍼가 왔었는데 민준 씨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 저는 마지막으로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민준이 저를 외면할 때마다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곳. 하지만 이제 이곳도 그저 잠시 머무는 정거장에 불과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바닥 위로 바퀴 구르는 소리가 마치 제2의 인생을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택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뒤로하고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매연 냄새와 함께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3년 전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길을 지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해 이 길을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가 집에서 노는 여자라며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국제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큰손 투자자였다는 것을. 그가 자신의 사업 수완이라고 자랑했던 수익금들은 사실 제가 그의 터무니없는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유령 회사를 통해 몰래 지원해준 돈이었다는 것을. 공항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짧지만 오만함과 협박이 가득 담겨 있었죠. 나를 떠난 걸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돌아와서 용서를 빌 생각 따윈 꿈도 꾸지 마. 저는 화가 나기는커녕 그의 어리석음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그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SNS 계정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지혜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이제 간다. 진짜 재밌는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늘은 저들이 실컷 웃게 내버려둬.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여권을 들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 아래로 비열한 계산과 거짓된 관계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후 옛 친구들의 고소하다는 듯한 전원과 SNS에 떠도는 조각난 영상들을 통해 저는 그날의 풍경을 온전히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민주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치 제가 없어도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나 화려하다는 거를 온 세상에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수천 송이의 수입 백장미로 장식된 연회장은 숨이 막힐 정도로 향기가 진했고 하객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뒤섞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보리색 턱시도를 입고 와인잔을 든 채 미소를 띠고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손님들이 왔는지, 얼마나 많은 고위급 인사들의 축하 화환이 도착했는지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에게 결혼식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쇼에 불과했습니다. 유리는 옆에서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웨딩드레스를 입고 일부러 살짝 나온 배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허리를 뒤로 젖히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은 암탉이 칭찬을 기다리는 모습 같았죠.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와 함께 테이블마다 돌며 입을 놀렸습니다. 우리 착한 새아기랍니다. 어찌나 싹싹한지. 게다가 우리 집안에 귀한 장손까지 임신했어요. 복덩이가 따로 없죠. 하객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축배를 들었지만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전 부인 나가자마자 결혼이라니 그것도 임신까지 정말 너무하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진정한 사랑과 운명에 대한 상투적인 연설을 늘어놓을 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자유분방해 보였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특유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그는 민준의 먼 친척이자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교포사업가인 박 회장이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리조트 사업에 투자를 받기 위해 어떻게든 연을 닿으려 애쓰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박 회장의 등장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귀한 손님을 맞으러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연락이라도 주시지. 이렇게 와주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살갑게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연회장을 쓱 훑어본 뒤 민준 옆에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서 있는 유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낭만적인 배경 음악을 뚫고 나올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결혼기념일 파티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새장가를 가는 거였나? 그런데 서연이는 어디 갔나? 왜 김서연이가 안 보이지? 박 회장의 질문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어색하게 굳어버렸죠. 민준은 간신히 체면을 차리며 얼버무렸습니다. 저희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회장님. 이쪽은 제 아내 유리입니다. 박 회장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조롱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민준의 몸이 휘청거렸죠. 자네 서연이를 버렸다고? 제정신인가? 내가 오늘 아침 미국 경제신문에서 서연이 소식을 봤는데 거기 5성급 호텔 체인 설계 계약을 땄다더군. 계약금만 2천만 달러짜리야. 지금 미국 상류층에서 서로 모시려고 난린데 성격이 안 맞아? 박 회장의 말은 연회장 한복판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죠.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2천만 달러, 한화로 260억 원.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민준이 늘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무능한 여자라고 폄하하던 서연의 이름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더듬거리며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서연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재무제표 하나 제대로 못 읽던 애인데요. 아마 동명이인이겠죠? 박 회장은 경멸과 연민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 화면을 터치하더니 민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흰색 정장을 입은 카리스마 넘치는 동양 여성이 세계적인 건축 그룹의 금발 CEO와 악수하는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습니다. 동명이인? 자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이게 자네 전 부인이 아니고 누군가. 이 기사에 분명히 쓰여 있어. 그녀는 익명의 투자자이자 오로라 프로젝트의 수석 건축가라고. 결혼 전부터 모은 개인 자산만 해도 자네 그 구멍가게 같은 회사보다 몇 배는 많을걸. 민주는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눈이 터져 나올 듯 커졌죠. 틀림없는 서연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셔츠를 정성껏 다려주던 여자. 그가 방금 빈손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 사진 속 서연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감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늘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박 대표 전 부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수백억 자산가라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박 대표, 진짜 보는 눈 없네. 황금알 낳는 거위를 걷어차고 저런 상간녀를 들이다니. 옆에 서 있던 유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식은땀이 웨딩드레스 등을 축축하게 적셨죠. 그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패배자의 손에서 금광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서연이 오래전부터 짜놓은 판의 조례에 불과했다는 것을. 유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분이 잘못 아신 걸 거예요. 서연 씨, 돈 없어요. 매일 나한테 생활비 타서 쓰던 사람이잖아요. 유리의 어리석고 계산적인 말에 주변 사람들은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 같았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집어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다들 닥쳐. 헛소문 믿지 마. 저 여자 사기꾼이야. 저런 여자가 돈이 어디 있어. 서양 늙은이들 스폰서나 받겠지. 하지만 이제 그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패배자의 비참함과 무력함만 드러낼 뿐이었죠. 화려했던 결혼식은 순식간에 한편이 우스꽝스러운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축하 화환들은 쓰러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마치 민준 집안의 너덜너덜해진 체면처럼. 박 회장은 민준을 마지막으로 쳐다보며 혀를 차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뼈아픈 한마디를 남겼죠. 박민준, 사람은 돈이 많아도 겸손해야 품위가 있는 법이야. 자네처럼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건 천박하기 짝이 없군. 우리 집안에 자네 같은 인간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 민주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박 회장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끔찍한 의심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처참하게 끝난 직후 민주는 신혼집으로 가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정장에는 아직도 술과 값싼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고 눅눅한 서류 냄새와 섞여 역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곧장 회계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회사를 지켜온 나이든 김 팀장이었죠. 그는 자정이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회사로 나오라는 민준의 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 팀장은 헝클어진 모습으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차팼고 민준을 두려움과 체념이 섞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민준은 지난 분기 재무 보고서를 책상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폭죽처럼 사방으로 흩날렸죠. 김 팀장님, 솔직하게 말해요. 우리가 투자한 남해 리조트 사업이랑 레스토랑 체인 진짜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 회장님은 왜 서연이가 수백억 자산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 돈 다 어디서 난 겁니까?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이 화려한 성공이 그가 경멸하던 아내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김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 모았습니다. 마른 침을 삼킨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죠.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사실 지난 3년간 그 사업들은 계속 적자였습니다. 운영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은행 이자는 감당하기 힘들었죠. 회사 현금 흐름은 이미 오래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적자라고요? 거짓말 마세요. 매달 보고서에는 흑자라고 찍혀 있었고 돈도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돈을 물쓰듯 썼는데 김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죠. 그건 김서연 사모님께서 장부를 2개로 관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는 실제 내부 관리용, 다른 하나는 대표님께 보고 드릴 보기 좋은 장부였죠. 회사가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사모님께서 개인 계좌에서 파트너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 없이 사업 확장에만 집중하길 바라셨기 때문에 지난 3년간 혼자서 모든 손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 같았죠. 그의 타고난 사업 수완, 그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회사의 명성, 모든 것이 서연의 돈으로 만들어진 신기루였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돈도 못 버는 여자, 기생충 같은 여자라고 비난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죽어가는 회사에 피를 수혈하며 생명을 유지시켜 온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굴욕감과 비참함이 온몸의 세포를 파고들었습니다.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마지막 칼날을 꽂았습니다. 대표님, 이제 사모님께서 떠나셨으니 자금 지원도 끊겼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대출금도 막을 길이 없고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줄 돈이 없습니다. 저희 정말 파산 직전입니다. 민주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죠. 그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숙주의 빌부터 살던 기생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주가 떠나버린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충격을 받은 민주는 넉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고급 세단은 조용한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지만 이제 그 부드러운 엔진 소리마저 운명의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재산을 거부하며 서연이 단호하게 그었던 X 표시, 끔찍한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서재로 뛰어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법무팀에 맡겨두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모든 부동산 서류와 대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 숫자와 법률 용어들이 사형 선고문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연에게 자선하듯 던져주려 했던 한남동 빌라는 사실 작년에 발행한 회사채를 막기 위해 고금리 사채를 빌리면서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은행의 담보가치 평가액은 그가 생각했던 시세보다 훨씬 낮았고 무엇보다 대출금이 이미 석 달이나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30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자산을 압류 처분할 것이라는 통지서가 첨부되어 있었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외제차,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모든 것이 회사의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에 취해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허영심에 사로잡혀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서류들에 서명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서연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연이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녀가 재산을 거부한 것은 그와 유리가 비웃었던 것처럼 어리석거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한 자의 현명한 탈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배가 침몰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자신만의 구명보트를 타고 먼저 떠난 것입니다. 그에게는 폭탄과도 같은 자산들만 남겨둔 채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서연의 무표정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한다는 조항을 꼼꼼하게 적어 넣던 모습. 그때는 그저 그녀가 냉정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라는 것을. 서연은 칼이나 총으로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버팀목을 빼버림으로써 민준이 빚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민준은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텅 빈 저택. 유리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붉은 벨벳 쿠션을 껴안은 채 창가에서 서성이는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가 넉나간 얼굴로 회사에서 돌아온 이후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과 빚더미 서류에 코를 박고 이따금 절망적으로 머리를 쥐어뜯을 뿐이었죠. 유리는 자신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쟁취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나약해 보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공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차지한 사모님 자리가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식장에서 박 회장이 서연의 막대한 재산을 언급했을 때 사람들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은 전 부인을 향한 경외심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후처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민준을 훔쳐봤습니다. 그가 아직 떼지 않은 서연과의 낡은 웨딩 사진 앞에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액자를 부드럽게 쓸었고 눈에는 후회와 미련이 가득했습니다. 질투와 불안감이 유리 안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서연의 재력과 능력을 알게 되면 분명 그녀에게 돌아가려 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지금 같은 파산 위기에서 서연은 민준이 붙잡고 싶은 유일한 동아줄일 테니까요.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둘 순 없어.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상간녀, 불효라는 손가락질을 견디며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유리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뒷세계의 해결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쩐 일이야. 오랜만이네. 뭐 좋은 일 있어? 유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급하게 부탁할 게 있어요. 제 남편 전 부인 김서연이라는 여자 좀 조사해 주세요. 지금 미국에서 뭘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여자 과거를 샅샅이 파헤쳐 주세요. 남자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신문에 난 재벌 전 부인? 이거 좀 빡센데? 잘못 건드렸다간 손대일 수도 있어. 유리는 이를 갈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벽하게 화장했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 여자가 사실은 사기꾼이고 그 수백억 계약도 다 거짓말이라고 소문 내주세요. 재벌들한테 몸 팔아서 돈 번 거라고. 재벌가 며느리의 추악한 진실, 알고 보니 스폰서,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퍼뜨려 주세요. 제 남편이 그 여자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다시는 돌아볼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좋아. 24시간 안에 입금만 확인되면 SNS가 그 여자 얘기로 도배되게 만들어주지. 유리는 전화를 끊고 검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렸죠.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막다른 길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구원자가 되기 전에 먼저 여론의 진흙탕 속에 처박아 버려야 했습니다. 유리는 다시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고 밖으로 나와 민준의 품에 안기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랑 우리 아기가 있잖아. 우린 언제나 자기 편이야. 그 해결사의 약속대로 바로 다음날 아침 한국의 소셜미디어는 저를 겨냥한 허위 정보의 폭풍으로 들끓었습니다. 뉴욕의 아파트에서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은 고향의 친구들에게서 온 수백 개의 알림으로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혜는 분노의 이모티콘과 함께 여러 개의 기사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자 역겹고 악의적인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격 단독, 수백억 자산가 K씨의 실체, 알고 보니 상습 사기꾼, 전 남편 버리고 미국 재력가에게 추악한 스폰서 관계 의혹, 수백억 계약의 진실, 알고 보니 국제자금 세탁 조직 연루? 기사들은 뭐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 파트너들과 사교 파티에서 찍은 사진들을 마치 성상납의 증거인 양 왜곡했고, 시골 출신의 여자가 미모를 이용해 신분 상승을 꿈꾸며 남편을 버렸다는 소설을 써댔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가짜 계정들이 동원되어 저를 향한 인신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어쩐지 관상이 딱 그렇더라. 돈 때문에 남편 버린 꽃뱀이네. 불쌍한 전 남편. 저런 여자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았네. 미국 늙은이들한테 몸이나 파는 거겠지. 무슨 실력이 있겠어. 저는 뉴욕의 번화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이렇게 쉽게 악의적인 소문을 믿고 단지 몇 줄의 글만으로 한 여성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는다는 사실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민준과 유리는 분명 통쾌해하고 있겠죠. 유리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자신의 비열한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저를 모함함으로써 민준을 붙잡을 수 있고 그가 저를 더럽고 추악한 여자로 기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저 대신 분노하며 울먹였습니다. 서연아, 기사 봤어? 저것들 미쳤나 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내가 너 옹호하는 댓글 썼다가 신고당해서 계정 정지 먹었어. 너도 가만히 있지 마. 고소해버려. 친구의 울음소리에 제 마음도 조금은 아팠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울지 마, 지혜야.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랑 싸우느라 힘 빼지 마. 세상 사람들을 침뱉는다고 내가 가라앉지는 않아. 내가 침묵하는 건 두려워서가 아니야. 기다리는 중이야. 뭘 기다려? 쟤들이 네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는 걸?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를 내 성격 알잖아. 한번 시작하면 뿌리까지 뽑아버려서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저를 비방하는 기사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희 기술팀이 추적한 모든 증거와 IP 주소를 저장했죠. 유리 씨, 당신은 여론으로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착각이에요. 당신은 방금 당신 발밑에서 터질 폭탄의 도화선에 스스로 불을 붙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에요. 저는 김서연이고 당신에게 무고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가르쳐 줄 거예요. SNS는 양날의 검. 오늘은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있지만 내일은 그 칼날이 주인의 심장을 향해 돌아갈 테니까요. 제 사무실은 맨해튼의 한 고층 빌딩 45층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보였죠. 고국에서 불어닥친 여론의 광풍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미국에서의 파트너이자 절친한 친구인 다니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태블릿에는 엉성하게 번역된 한국어 뉴스 페이지가 열려 있었죠. 그는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서연, 정말 괜찮아요? 이 루머들이 꽤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우리 그룹 홍보팀에서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해명 기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의자를 돌려 다니엘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를 받았습니다. 제 입가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니엘. 지금 해명하는 거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에요. 실컷 떠들게 내버려둬요. 사람들의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터뜨리는 진실이 가장 파괴력이 큰 법이니까요. 저는 화이트보드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는 프로젝트 관련 내용이 아닌 제가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부터 준비해온 반격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분노나 슬픔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한 수 한 수를 계산하는 냉정한 체스 플레이어의 이성만 존재했죠. 저는 유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탐욕스럽지만 생각이 짧았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여자였습니다. 진실까지도요.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습니다. 모든 어두운 거래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특히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요. 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친구에게 비방 게시물의 출처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증거는 서울에 있는 한 유령 홍보대 행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불과 이틀 전 그 회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까지 확보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다니엘에게 짧은 영상 클립과 상세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유리가 민준의 비서로 일할 당시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경쟁사에 회사의 기밀 정보를 넘기고 거액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러운 돈으로 저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증거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무서운 여자네요. 이걸로 뭘 할 생각이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 뒤에 느껴지는 달콤함이 마치 승리의 예감 같았습니다. 단순히 제 누명을 벗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 저는 지금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 거예요. 제 전 남편이 선택한 현명한 아내의 진짜 얼굴을 온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저는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 무시당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 유리가 짓던 그 의기양양한 표정을 제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한 방을 위한 에너지 축적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한국의 제 법률 대리인에게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첨부했죠. 이메일 내용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유리 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진행 바랍니다. 동시에 모든 증거자료 원본을 국내 주요 언론사에 배포해 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연극에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마치 승패를 결정지을 마지막 히든카드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국에서 유리가 여전히 달콤한 꿈에 빠져 있을 때 진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저에 대한 폭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유수의 언론사들이 일제히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유명 건축가 K씨, 음해 세력의 실체, 알고 보니 현 부인 Y씨, 충격 녹취록 공개, 전 부인 모함 이해 해결사 고용한 재벌가 며느리, 경악 MJ그룹 박 대표의 아내, 과거 회사 기밀 유출 및 공금 횡령 정황 포착. 기사에는 유리가 해결사와 가격을 흥정하는 또렷한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줘요. 바람 피우고 낙태했다는 얘기까지 지어내도 상관없어요. 돈은 문제 없으니까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만 해줘요. 이와 함께 은행 거래 내역, 경쟁사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비난하던 네티즌들은 마치 집단 최면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즉시 방향을 틀어 몇 배는 더 거세게 유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민주는 아침 식사를 하다가 신문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작년 회사의 중요 입찰 정보를 유리가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메신저 대화 캡처 사진, 회사가 급격히 기울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등 뒤에서 자신에게 치명적인 독침을 쏜 독사였다는 사실을 민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꼭두각시처럼 놀아났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유리가 잠옷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오며 휴대폰을 보고 있는 민준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자기야, 아침부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그의 눈에는 혐오와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유리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텅 빈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리는 바닥에 쓰러져 뺨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날 때려? 민주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 네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나를 배신한 건 너였어. 내 돈으로 사람을 사서 서연이를 모함해? 이 회사를 살려준 사람을.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명백한 증거들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언젠가 들통날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잔혹한 방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유리를 향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상간녀의 최후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죠. 그녀가 SNS에서 자랑하던 명품 브랜드들은 서둘러 그녀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허상뿐인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유리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사회 전체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살기등등한 민준의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인과응보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가 저를 향해 던졌던 돌이 이제 그녀 자신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뺨 맞는 소리는
나중에 제게 안부를 전해온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진 성벽이 마침내 무너지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유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쪽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공들여 말았던 머리는 헝클어져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눈물 어린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 사랑이라 부르던 남자가 이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유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입 닥쳐! 어디서 감히 아이를 방패 삼아! 네가 이 집안을, 내가 피땀 흘려 일군 이 회사를 어떻게 망쳐놨는지 봐! 유리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민준의 귀에 죄를 부정하려는 죄인의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어가 민준의 바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민준 씨, 내가 한 모든 건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김서연 그 여자가 다시는 우리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던 것 뿐이에요. 저들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민준은 비웃었습니다. 그는 유리를 뿌리쳤습니다. 나를 위해서?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겨서 뒷돈 챙긴 게 나를 위한 거야? 네가 횡령한 돈으로 저런 짓을 벌여서 이제 온 세상이 나를 등신 취급하고 있어. 오늘 아침 회사 주식이 폭락한 건 알고나 있어? 그때 위층에서 내려오던 시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고 계단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미쳐 날뛰는 아들과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총애와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의심과 공포만이 가득했죠. 그녀는 민준이 여자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살 때도 화가 나면 침묵하거나 그릇 몇 개를 깨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오늘은 가장 비열한 배신 앞에 그의 마지막 이성마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유리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민준 씨가 저랑 뱃속의 아이까지 죽이려고 해요. 어머니의 귀한 손주가 위험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유리에 부은 얼굴을 훑어보더니 민준의 따기보다 더 아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네가 정말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다면 우리 집안 조상님들까지 욕먹게 할 이런 천벌받을 짓은 하지 않았을 게다. 유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손이라는 무적의 방패가 효력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더 이상 그녀가 여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 사이에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는 한때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제야 제가 떠나던 날 했던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이 빌라는 그저 은행에 저당 잡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성을 잃고 자금이 마른 지금 이곳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묻어버릴 무덤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그 후 며칠 동안 하늘마저 잿빛으로 물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해외 투자 자금으로 몰래 현금 흐름을 맞춰주지 않자 병든 민준의 회사는 즉시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들이 차차 터지며 악취를 풍겼죠. 그날 아침 민준이 간신히 죽을 넘기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중한 방문객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빚쟁이의 거칠고 위협적인 소리였죠. 은행 직원들과 법원 집행관들이 냉담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인사도 없이 붉은 직인이 찍힌 흰색 통지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민준 씨, 귀사에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 통보하러 왔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설정된 이 빌라와 차량, 그리고 외곽에 있는 토지 두 필지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를 개시합니다. 민준이 통지서를 집어들자 손이 떨려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원금과 연체 이자를 합한 금액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길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곧 돈이 들어올 겁니다. 은행 직원은 비웃었습니다. 박민준 씨, 저희가 이미 3번이나 기한을 연장해 드렸습니다. 게다가 귀사의 주요 파트너들은 모두 계약을 해지한 상태인데 어디서 돈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은 민준의 명치를 강타했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값비싼 가구들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구석에서 염주를 돌리며 겁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자랑하던 이 거대한 저택에서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유리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빈 껍데기뿐인 남자와 결혼했다는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은행 직원들이 30일 안에 집을 비우라는 최후 통첩을 남기고 떠나자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형님, 아우 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긴 통화 연결음 혹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와이프가 돈 관리를 빡세게 해서. 결혼식에서 축배를 들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전염병처럼 피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그의 너덜너덜해진 인생처럼. 그는 책상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이름은 유리가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서연아. 그는 과거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그가 한숨 한 번 쉬면 다음날 어김없이 돈이 입금되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거나 행운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야 그 평화로웠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유리를 극진히 아끼던 시어머니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유리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집안일을 시키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비교하며 유리의 속을 긁었죠. 식탁에는 멀건 국과 김치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침묵으로 방관했고 유리를 향한 혐오감만 키워갔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캄보디아에서 도박빚에 쫓기는 남동생에게서 5억을 구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민준의 마지막 남은 돈이 들어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뱃속 아이의 출생 예정일이었죠. 그녀는 돈과 결혼 예물을 모두 훔쳐 남동생의 채권업자에게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힌 채 그녀는 방금 온 가족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금고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추궁 끝에 유리는 남동생의 온라인 도박빚 10억을 갚아주기 위해 돈을 썼다고 자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하여 유리를 집에서 내쫓았고 민주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충격에 시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시아버지는 민준에게 유리와 당장 이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아이 때문에 망설인다면 상속권을 박탈하고 부자 관계를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민주는 지친 눈으로 유리를 바라보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유리는 뱃속에 아이를 걸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의심과 냉대뿐이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쫓겨난 유리는 빗속을 헤맸습니다. 친정집은 채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돌아갈 수 없었죠. 절망 속에서 그녀는 모든 불행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허름한 여관방에서 신문에 실린 제 사진을 보며 김서연만 없어진다면 하는 미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남은 폐물을 팔아 조폭에게 저를 해치워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모든 통화가 이미 경찰에 의해 감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시각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500억 원 규모의 오로라 프로젝트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아시아판 포브스 매거진 표지에는 천재 건축가 김서연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전 부인도 과거의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나를 버린 사람이 감히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눈부시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민주는 텅 빈 집에서 제 사진이 실린 잡지를 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은행이 집을 압류하던 날, 시어머니는 조상님들의 위패를 끌어안고 통곡하다 쓰러졌습니다. 도주하려던 유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민주는 마지막 남은 명품 시계를 팔아 뉴욕 행편도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제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 뉴욕에 도착한 민주는 눈보라 속에서 이 시간 동안 제 저택 앞에서 떨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다니엘과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나오는 제 모습을 본 그는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와 차를 막아서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와 마주했습니다.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는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안쓰럽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죠. 민주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구해달라고, 모든 것이 유리의 탓이었다고 변명하면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서세요. 당신은 나를 배신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잃은 지금의 당신 처지를 후회하는 거죠. 만약 내가 실패했다면 당신은 절대 내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진 빚은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충분히 갚았어요. 오늘의 불행은 당신의 오만과 배신에 대한 대가일 뿐, 나는 당신을 구원해 줄 보살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의 부부의 정을 운운했지만 저는 그가 이혼 당시 저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은 탐욕과 허영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면 돌아가세요. 제 단호한 거절에 민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문을 부술듯이 달려들었죠. 즉시